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연 씨인데요. 그녀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해요. 네, 소연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의 고된 고3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아싸! 오늘 엄마 아빠 안 들어온대. 오늘만에 야자를 또 째줘야죠. 야자 째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잘래 한 거예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이지 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소연 씨랑 친구는 친구네 집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하나, 둘, 셋. 신나게 놀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어느샌가 바깥이 막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배도 고프잖아요. 좀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우리 편의점 갈래? 편트고 꼬마게. 그러니까 지갑을 챙겨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뭔가 밀려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웬 작은 상자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 택배 상자를 보면 보통 주소랑 연락처, 네, 맞아요. 운송장이 붙어 있는데 이 택배 상자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네. 몰라? 엄마 거겠지. 가자. 그래서 소연 씨도 그냥 신경을 끄고 이제 친구랑 먹을 거나 사러 나간 거죠. 양손 가득 들고 친구네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친구네 집이 10층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3분, 5분, 10분을 지나도 않아요. 그 18층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걸어 올라가자. 10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10층까지. 에. 컵라면 먹어야 되니까. 저는 아직 못하겠지만 10층까지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닥투닥 이제 장난치면서 올라가는데 한 6층쯤 갔을 땐가? 저 계단 위쪽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를 봤는데 그냥 새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누가 장난치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집 앞에 도착했어요, 친구네 집 앞에. 근데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문 앞에 있었던 작은 택배 상자 기억나시죠? 그 상자가 현관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넣어놨잖아요. 집에 넣어놨는데. 넣어놨잖아요. 근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무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똑같이 생긴 상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돌아오구나. 이게 뭐야? 두 개야, 두 개. 찝찝한 마음에 상자 두 개를 다 밖에다 두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잘했어. 그렇게 친구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한 12시까지 막 불태우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었어? 들었어. 치는 건가?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엄마 아빠 오신 거 아니야? 응. 오늘 자고 온다 그랬어. 그래? 친구가 잔뜩 긴장해서 소연 씨가 대신 호기롭게 나섰어요. 용기를 내서 저 현관문 구멍 아시죠? 현관문 보니 조그마한 구멍 볼수 있는 있잖아요. 거. 내가 저 구멍으로 한번 볼게. 어른도 없고 그냥 열 수는 없으니까 보게 된 거죠. 눈을 갖다 댔어요. 근데 딱 봤더니 새까매.
만약에 누가 있었으면 센서블 등이 들어와서 보였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데? 그럼 그냥 바람 소리인가 보다. 빨리 가자. 아무래도 어른들 없이 둘만 있다 보니 예민하게 군 것 같은 거죠.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문 밖에서 선명하게 똑똑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깐 뒤둔 그 짧은 순간에 문 밖에 뭐가 나타났다? 여고생 둘이 너무 무섭잖아요. 친구랑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현관문만 보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여자. 근데 이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그런 목소리 있죠. 자꾸 가늘고 여리디 여린 그 목소리가 밖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가지 마. 중간중간에 들리는 그 소리가 막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되는 게.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문을 열면 밖에 그 여자를 공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112 빨리 신고해. 했죠. 똑똑하죠. 네, 똑똑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연 씨는 바짝 현관문 앞에 붙여선 다음에 경찰 금방 올 거예요. 다급하게 들려오던 그 여자 소리가 또 끊겼어요. 뭐야? 아무 소리가 안 나. 이게 뭐야? 여자 죽은 거 아니야? 야,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발을 막 동동 구르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자. 잠깐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칼 맞아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이 10층까지 어떻게 기어서 올라와? 그렇지.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범인이야 이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하니까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데 그때 구세주처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경찰차 소리가 들려요. 오. 그러자 문 밖에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있었네. 경찰 아저씨, 야. 계단 위로 가세요. 위층부터 확인해 보라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고. 그리고 나서 소연 씨와 친구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뭐지? 경찰이 위에서 어느 한 누군가를 끌고 내려오는 잡았네. 거예요. 맞네. 근데 몸이 패패 말랐어요. 여자 여자야? 진짜. 여자야? 또 몸도 너무 갸냘파. 어. 근데 키가 180이 넘어요. 나만 하더니 남자인 거예요. 남자? 근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에요. 아까 있었던 사람은 여자였어요. 상황 설명을 하는데
아, 진짜. 보란 듯이 여자 목소리 내는 거야. 여자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냘픈 여자 목소리의 주인은 그 남자였던 거죠. 게다가 소연 씨와 그 친구가 칼에 찔려서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 캑캑 소리는 칼에 찔린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을 참다가 나온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아까 저녁 때 현관문에 놓고 간 택배, 택배. 기억하시죠? 네. 그 상자를 무작위로 몇몇 집에 다 뿌린 거예요. 어. 그리고 지켜본 거예요. 누가 그 택배를 들고 들어가는지. 처음에는 소연 씨랑 친구가 친구네 집에서 있던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걸 보고, 근데 두 번째 상자는 다시 밖으로 꺼내놨잖아요. 그 남자는 그 두 사람이 상자를 내놓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거예요. 왜? 그 친구네 집을 타깃으로 밤까지 기다렸다가 여자 흉내를 내고 그 두 사람을 유인해서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칼로 확 찌르려고 했던 거야. 죽이려고 했어요? 찌르려고 했던 거죠. 미쳤네. 그래서 잔뜩 놀란 소연 씨랑 친구가 부모님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경찰이 다시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기 단서가 될까 싶어서 묻는 건데 저 남자가 계속 동요 감상 잘했냐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요요? 네. 무슨 동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소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동동 대문을 열어 아, 정말 짜증난다. 문 열라고. 남대 문을 열어라. 문 열라고. 두 사람이 문 안쪽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동안 그 남자는 음료를 부르면서 막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날 소연 씨 친구와 소연 씨가 그 다급한 여자 목소리에 넘어가서 문 열었으면. 현관문을 열었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계신 34살 치기공사 정성진 씨 실명이고요. 네.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성진 씨에게는 사귄 지 2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분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네, 했대요. 네, 네. 그래서 가명 민주 씨로 민주. 하겠습니다. 음. 여자친구인 민주 씨가 대학 졸업과 함께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잘 됐네. 그래서 이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이제 이 성진 씨가 처음으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날이었죠. 403호 4층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딱 보니까 성진 씨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 들어온 우리 민주 씨 현관문 바로 옆에 이불, 뭐 전기 담요, 여자 화장품, 고가의 명품 가방들이 짐을 다 뺀 것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 그 전집 집인가?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짐 정리를 아직 안 한 건가? 일주일만 됐는데. 그래서 민주 씨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뭐야 민주 너 거야? 이거 내가 갖다 버릴까? 그랬더니 민주 씨가 아니야. 전에 살던 사람이 급하게 짐을 빼놓고 간 거야. 왜 안 가져갔지? 그리고 이상한 게 나 이사 들어온 날 이 집 안에도 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뭐가 남아 있었나 봐. 마치 몸만 쏙 빠져나간 아, 것처럼 완도주를 했나.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성진 씨는 뭔가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이사 나갔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응? 둘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뭐야? 여자친구 민주 씨의 소리에 성진 씨가 잠에서 깨어나요. 옆을 보니까 민주 씨는 눈을 이렇게 허옇게 까 뒤집은 채로 몸을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진 씨는 놀래서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민주야. 그제서야 민주 씨는 눈을 확 뜨고 잠에서 깨어난 거죠. 나 여기 원룸에 이사한 후로 자꾸 가위에 눌려. 아, 뭐야 너 지금 이거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 귀가 허해졌나? 아니야 괜찮아지겠지 뭐.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민주 씨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이 가위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졌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 자다가 괴로워하면서 깨는 거는 다반사고요. 민주 씨 얘기에 의하면 민주 씨 꿈에 항상 같은 여자가 나와서 벽에 붙어서는 거기? 민주 씨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 집에서. 그 집에서 민주 씨 목을 아이고. 끈질기게 쫄르면서 엄청 괴롭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성진 씨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곤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 씨가 본가에 내려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그날 처음으로 혼자 이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맥주 한 캔을 탁 마시고 TV를 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성진 씨가 잠에서 살짝 깬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온몸을 확 휘감더래요. 그리고는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요? 그래서 뭐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고 보니까 창문에서 이 소리가 나요. 4층인데 4층에서 창문이? 뭐가 바람에 날아왔나? 생각을 하기에는 이 소리가 계속 똑같은 박자로 뭐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인위적인데 치는 소리 누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꿈 얘기도 했잖아요. 너무 무서워진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창문 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닐봉지나 새라고 하기에는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성진 씨 발목을 확 잡은 것처럼 아이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위. 아, 나 지금 가위 눌렸구나. 가위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가위가 얼마나 세게 눌렸는지 다음 날 민주 씨가 올 때까지 풀리지가 않았대요. 어이 뭐야? 민주 씨가 깨워줘서 그제야 가위가 풀린 거예요. 어머. 민주 씨도 그렇고 성진 씨도 그렇고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집이 문제인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이 두 분이 이 집에 뭔가 이상한 존재가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이 두 분이 그 집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진 씨가 들었던 그 소리, 똑똑똑. 이 소리가 또 들리더니 이번엔 이 두드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진 씨가 그쪽을 딱 보니까 창문에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더래요. 3층인데? 근데 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하관은 안 보이고 누가 아, 눈만 있지. 눈만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근데 마치 눈이 이 방 안을 사사시 몰래 보고 있는 것처럼. 찾는 거다. 성진 씨는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점 하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구나. 이따가- 올라오구나. 웃어. 웃는 거야. 그리고는 너무 싫어. 거미처럼 이 창틀을 더듬으면서 기어 들어오더래요. 무서운데.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눈만 떼굴떼굴 굴리더니 성진 씨 옆에 자고 있었던 민주 씨를 발견했잖아요. 그 민주 씨한테 아유, 갑박사님. 아유, 예. 또 약한 모습 보이신다. 이렇게 기어서 민주야 일어나봐. 민주 씨. 민주 씨 배 위에 올라앉더니 오. 두 손으로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야 일어나봐. 성진 씨가 그걸 보고 와, 너무 너무 무서운데 나오라고 막 끌어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성진 씨를 탁 무표정으로 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성진 씨가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꿈이야, 꿈이야. 꿈이었던 거죠. 다행이네. 근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성진 씨가 확 하고 일어났잖아요. 이 여자친구 민주 씨도 동시에 뭐야? 하면서 일어난 거야. 동시에? 그래서 민주 씨가 성진 씨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오빠 고마워. 나 살려줘서 고마워. 꿈이 아니네. 꿈이 아니야, 이거는. 민주 씨가 꿈속에서 목이 졸렸대요. 아하. 근데 성진 씨가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 이 집에서 못 있겠다. 여기 이제 내놓자. 부동산에 내놓자. 나도 이제 여기서 못 있겠다. 내놓을게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거죠. 근데 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나? 그래서 한동안은 이 집에서 더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치, 거죠. 그치, 뭐 바로 빠지나.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성진 씨랑 민주 씨가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근데 민주 씨가 연락이 안 돼. 올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민주 씨 집을 찾아간 거죠. 가봐야지. 민주 씨가 침대 위에 죽은 사람처럼 민주야. 쳐져서 민주야. 괜찮아? 누워 있는 민주야, 정신 차려, 민주야. 놀래서 성진 씨가 왜 그래 민주야?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민주야 일어나봐. 민주야. 한참을 흔들었더니 민주 씨가 힘없이 눈을 이렇게 뜨면서 오빠 나 여기 나 이 집에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어. 아유. 저기 여자가 손을 막 떨면서 민주 씨가 가리킨 곳은 민주 씨 침대 맞은편에 있는 빈 벽이었대요. 그리고는 민주 씨가 전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잠이 안 오죠. 침대에서 계속 뒤척뒤척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왠지 창문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너무 불안하면 이 불안함을 확인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마음. 아, 그렇죠. 민지 씨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침대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건너편 건물에 뭐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미처럼 이렇게 붙어서는 그 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움직이던 그 여자가 딱 멈춰서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야. 너무 무서운 민주 씨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대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창문을 잠갔나? 아, 그치. 잠가야지. 창문을 잠궈야겠다 생각하고 재빨리 일어나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그 순간 창문에는 이미 그 여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창문으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벽을 기어서 움직이는데 이 여자가 멈춰선 곳은 바로 민주 씨 맞은편에 있는 그 벽. 벽에 스르르 하고 내려와 민주 씨를 마주 서더래요. 근데 그때 이 여자한테서 뭔가 똑똑똑 하는 거.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물이 아니라 피. 이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이다 못해서 피바다가 되는 광경을 민주 씨는 덜덜덜덜 떨면서 쳐다보고 있고 이 여자는 민주 씨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서 있는 뒷벽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벽면? 이 벽에 빨간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는 죽어. 민주 씨는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짐을 대충 챙겨서 나와버린 거죠. 나가야지. 근데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그 벽면 있죠. 응. 그쪽이 빗물이 샌 것처럼 벽지가 축축하게 울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천에 살고 계신 사연자분의 공모장입니다. 네네. 익명을 요청하셔서 저희 편의상 혜주 네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2002년. 혜주 씨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겪으신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혜주 씨는 취준생이었는데 금방 직장을 구할 수가 있으셨대요. 근데 당시에 살고 계시던 곳이 직장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이제 새로운 자취방을 알아보게 되신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생활정보지라고 아세요? 이렇게 알죠. 뽑아갈 수 네. 있는 막 뭐 진짜 좀 거기에 많았죠. 보면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뭐 구인구직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자동차 매매, 맞아요, 뭐 맞아요. 중고 거래부터 해서 거기 부동산까지 이 정보지 있죠. 안에 네, 다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쪽에 괜찮은 집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셨대요. 그때 딱 발견한 문구. 가평 신축 빌라 32평에 전세 3천만 원. 그 당시에는 너무 당시면 그다 20년 전이. 20년 전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싼 거야. 싼 네. 거지. 네. 신축이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럼. 게다가 32평인데 전세인데 3천만 원이니까 네. 생각할 틈도 없이 혜주 씨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주인분하고 약속을 잡고 그 신축 빌라로 가셨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집 주인인 중년 부부가 나오셨는데 네. 이제 3층에 그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거실도 넓고 테라스도 있고 얼마나 좋아. 진짜 자취하기 너무 완벽한 집이잖아요. 훌륭하지. 그래서 이 혜주 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확인할 건 해야 되니까 이제 미리 준비해 가셨더니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이사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나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등본에. 네. 그래서 왜 6개월 만에 이사 왜 나가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당황을 하시면서 우리 부부가 저 해외로 급하게 발령이 나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상한데. 근데 혜주 씨는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 가평 3층짜리 신축 빌라에 입주를 결정하게 됐어요. 우리 혜주 씨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와서 기분 좋게 혼자 이제 첫 자취니까 얼마나 설레요. 그래서 너무 좋죠. 눈을 감고 딱 자려고 이제 나른나른 하는데 그때 갑자기 왜 저래? 첫날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첫날부터. 혜주 씨가 아 뭐야 밤에 누가 이래 이렇게 아 다시 잘라 이러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냐면 이 신축 빌라의 1층, 2층에는 입주자가 없어요. 그럼 좀 혼자 있는 거야? 네. 이 건물에는 혜주 씨 혼자 있는 거야. 나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밖에 누가 지나갔나 하고 있는데 다시 애기인가? 와 혜주 씨 진짜 미치겠는 거야. 막 털이 쭈뼛쭈뼛 막 서면서 와 진짜 무서운데 그래도 이게 뭔지 확인은 해야 되겠잖아요. 진짜 억지로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봤는데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아, 이거 귀신이 있었구나. 이렇게 앉아서 혜주 씨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혜주 씨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기를 이렇게 싹 지우더니 이렇게 일어나서는 걸어오더래요. 와 진짜 이거 정말 끝났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번개와 같이 몸을 일으켜서 막 뛰어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이고. 집안에. 꿈이었나? 꿈인가, 이거? 헛걸 봤네. 그래서 아 혜주 씨나 뒤숭숭하니까. 내가 정말 이사를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악몽을 꿨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우니까 불은 켜둔 채로 그냥 그날 밤 주무셨대요. 다음 날은 이제 혜주 씨가 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집들이 했어요. 한번 집들이 해야지. 해야죠. 신축이니까 좋은 또 집인데 이제 빈 집이니까 친구들 얼마나 맞아. 편해요. 막 떠들어도 테라스 되고. 있고. 네. 차 태우고 막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만난 것도 먹고 이렇게 장 있잖아요. 장 시장. 아, 장 서는 데 장독시장에서.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다가 이렇게 토끼가 너무 귀엽더래요. 근데 이사하면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혼자 사니까 이제 워낙 키우고 뭐 싶다. 같이 살고 싶다. 반려동물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토끼 2마리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입양했어요? 네 집에 와서 이제 베란다에 그 친구들을 두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맥주를 한 잔 두 잔 하면서 이렇게 시끌시끌 재밌는 밤을 보내다가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친구들이 계속 수근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에 혜주 씨가 깨서 아 시끄러워 뭐야 했더니 이제 친구 중에 안나 씨가 너 괜찮아? 물어보더래요. 나 괜찮은데 뭐 왜?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얘기를 해주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아 뭐야 진짜 싱거워 막 이러고서 이제 토끼 밥 주려고 이제 같이 베란다로 나갔는데 세상에 토끼가 하룻밤 만에 죽은 거야. 아이고. 두 마리 다. 2마리 다 죽은 거야. 어제 분명히 너무 활기차고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있다. 이 토끼가 하룻밤 만에 죽은 거예요. 진짜 하루 저녁 만에. 근데 이렇게 토끼를 이렇게 다 같이 보다가 이 친구분 중에 안나 씨가 혜주야 사실은 내가 어제 꿈에서 어떤 단발머리 여자애가 꿈이나 달래. 이거는. 침대맡에서 너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똑같은 꿈을 꿨네. 그래서 내가 너 누구냐고 그랬거든. 그 여자애가 나를 혜주 옆에 있는 게 싫다는 듯이 막 밀치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더라고. 이 토끼도 걔가 죽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 혜주 네 옆에 있는 게 싫어서? 야, 찔하다 이거. 막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더 자주 나타나게 돼요, 집에. 꿈에. 네. 막 뭐 이제는 자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누가 이렇게 만져? 네.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기도 하고 자는데 갑자기 발목을 꽉 잡는다든지 아이고 꿈이 아니네. 뭐 어떤 날은 하면서 막 거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또 자다가 눈이 확 떠졌는데 뭔가 술이 마시고 싶은. 네. 혜주 씨가 원래 술을 잘 못 하시는데 냉장고에 가서 소주를 까가지고 진짜 병째로 꿀꺽꿀꺽꿀꺽 마셨는데 너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쾌감이 막 있더래요. 네, 소주를 마셨는데 술을 원래 못 드시는 분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소주에 대한 이 갈증이 계속 커지고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되니까 이제 혜주 씨는 점점 더 몰골이 되어가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혜주 씨가. 이렇게 까만 밤에 이제 달빛이 비추는 그런 어떤 강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남자가 그 배 위에서 까만색 두루마기를 입고 혜주 씨를 뚫어져라 보더래요. 근데 이쯤 되면 누구나 알잖아요.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라. 손 오라고 하는 거야. 네, 뭐 이 정도 되면 네. 미신이 있건 말건 좋은 그림이 아니라면 딱 알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이 혜주 씨 의지랑은 상관없이 발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혜주 씨가.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누가 가지 마! 그 배 타지 마! 혜주 씨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혜주 씨가 이제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다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근데 이제는 상여 소리까지 여가 하면서 이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이제는 베란다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주 씨가 진짜 완전 눌린 거잖아. 눈도 맘대로 안 떠지지, 몸도 안 움직여지는데 소리도 안 나오지. 소리를 질러도 이 건물엔 나 한 명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혜주 씨는 정말 그날 나 오늘 여기서 정말 죽는구나. 나 오늘 여기서 정말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서 혜주야! 혜주야 빨리 문 좀 열어봐 혜주야! 그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이제 진짜 혜주 씨가 탁 풀린 거예요 이게. 진짜 녹초가 돼가지고 힘겹게 가가지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친구 안나 씨가 안나가 창박하게 질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자마자 막 너무 무서웠으니까 막 껴안고 막 엉엉 한참을 울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너 근데 이 밤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네. 그치. 물어봤는데 까지 안나 씨가 아니 자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 제안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 이거 봐봐 하고 문자를 보여주는데 그 문자가 혜주한테 빨리 가봐 어머 뭐야? 적혀 있더래요. 누가 보낸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나 씨가 이 문자를 보고 혜주 씨한테 전화를 막 걸었는데 혜주 씨가 전화를 받았다가 끊었다가 받았다가 끊었다가 하더니 기억도 못하는데. 네, 이내 안 받더래요. 근데 이제 안나 씨가 이 집에 왔을 때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평까지 안나 씨가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혜주 씨랑 안나 씨가 이 문자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온 문자일까? 심지어 혜주 씨는 전화를 받고 말고 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일까지 있고 나니까 이제 혜주 씨는 더 이상은 이 집에는 조금도 있기가 싫어서 그럼. 바로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안나 씨 댁으로 같이 가고 이제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이사 갈게요. 더 이상 이 집 못 살겠어요. 막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그냥 뻔뻔하게 아유 2년 계약인데 6개월도 못 살고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뭐 전세금도 못 주지. 아니면 대신 살 세입자라도 데려오든가. 근데 이제 혜주 씨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 정보지에 이 공고를 내고 맙니다. 다른 세입자를. 신축 빌라 전세 급고. 가평 신축 빌라 32평 전세 3천만 원. 똑같이 썼네. 네.
그렇게 얼마 안 돼서 이 계약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왔고 또 가평에 모두 모여서 계약을 마쳤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들께서 건장한 남자 세 분이시라 조금 안심이 괜찮지 않을까 하셨다는 혜주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주인공인 이명희 씨가 광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명희 씨는 회사 근처의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넓지는 않았지만 막 지어진 것처럼 내부가 깨끗해서 두 번 생각 않고 바로 계약하게 됐죠. 아이고 지금 많네. 감사합니다. 아유 불렀어. 이사 당일 짐 정리를 끝낸 명희 씨는 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려는 찰나 한쪽 뺨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훅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엌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어제 이사한다고 무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처럼 방 가운데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차디찬 부엌 바닥에서 한껏 웅크리고 자고 있었던 거죠. 명희 씨는 그때부터 좀 섬찟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명희 씨는 누운 자세 그대로 일어날 만큼 잠버릇이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첫날은 피곤해서 그렇다 쳤는데 둘째 날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욱 소름이 끼치는 건 그 일이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매일 반복됐다는 거예요. 명희 씨는 그 때문인지 항상 극심한 피로감과 근육통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차가운 부엌에서 잠을 깨는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일어나자 명희 씨는 혹시 내가 목류병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의 실마리를 알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처럼 이부자리를 펴서 잠을 자던 명희 씨. 그때 귓가에 새벽 2시를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자고 있던 명희 씨 일자로 일으켜지더니 눈을 떠보니 그 자리에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발짝, 두 발짝 명희 씨의 몸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멋대로 움직이던 몸은 문지방을 넘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가운데 서서 휘청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기가 알면서 나오는 거야. 마치 누군가 명희 씨를 붙잡고 양쪽으로 흔드는 것처럼. 내 의지가 아니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순간 굳었던 몸이 팍 하고 풀리면서 앞으로 풀썩 고꾸라졌고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다음 날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명희 씨는 잠들지 않은 채 새벽이 넘어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돼. 새벽 2시가 되자마자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니 잠도 안 잤는데. 전처럼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다음날 부엌에서 눈을 뜨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우와 이거 진짜 무섭다. 매일 밤 겪는 그 끔찍한 상황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명희 씨는 친한 직장 동료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너네 집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데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면 귀신이 도망간다더라. 그날 밤 명희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챙겨서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바로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칼. 근데 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바닥에 막 긁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칼날이 부엌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끝이 닿자마자 소름 끼치는 칼날 소리는 명희 씨 주변을 미친 듯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칼이 푹 하고 자기를 찌를까 봐. 괜히 칼을 뒀나 봐.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뜬 명희 씨. 명희 씨의 얼굴 앞에 조금만 잘못 쓰러졌어도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 한가운데 여자가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거리는데 다시 정신을 잃었고
보니 방은 깨끗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몇 명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뭘 본 건지 생각하는데 장판에 마구 긁힌 손톱 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증거가 남았어. 참을 수 없는 공포를 느낀 명희 씨는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한 달 후에 광주로 달려오셨는데요. 그렇게 명희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집주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명희 씨 어머니가 당장 바닥을 파보자.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집주인 입장에서는 멀쩡한 바닥을 파보자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질 것 같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바로 사람을 불러서 바닥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집히는 게 있구나.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웅성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아래에서 여자 시체 한 구가 발견돼요. 뭐야? 아유, 사건이네. 우와. 썩지 않은 이 아주 기다란 머리카락들과 함께 말이죠. 알고 보니 명희 씨의 자취방이 있던 그 자리는 원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다고요. 이 무덤을 전부 옮기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건데 미처 옮기지 못한 시신 한 구가 명희 씨 자취방 아래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어. 이 시커먼 관에 마주한 명희 씨는 그 자리에 바들바들 떨면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면 시신이 묻혀있던 자리가 매일 밤 명희 씨가 이불을 빨고 자던 자리. 바로 밑이었기 때문이죠. (21년) 전 현우 씨가 살던 동네인 울산 중구 확성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우 씨의 동네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2층짜리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김순이 씨. 2층에는 본인이 살고 1층에는 신혼부부인 세입자를 들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녀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1층과 2층 말고도 창고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을 안 하고 그저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순희 씨는 그곳을 치우고 세입자를 더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창고방에 물건을 싹 빼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했더니 정말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세입자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쓰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처 공장에 취직한 청년이었는데요.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던 차에 순희 씨네 창고방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른 아침 순희 씨가 이제 마당에서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쾅! 탁탁탁탁! 문이 쾅! 닫히고 우당탕탕탕탕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고방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또 늦잠 잤나 보네. 원래 정시에 칼같이 출근하던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요 며칠 이상하게 계속 늦어서 정신없이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가? 사실 주인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죠. 그러던 중 순희 씨는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참을 단잠에 빠져 있던 새벽 3시쯤. 저희 아니라고요. 이쪽 아니면 누군데요? 아래층에서
누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진짜 살벌한 거예요. 저희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 그쪽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데.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아유,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동네 다 떠나가겠네. 아줌마,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공포에 잔뜩 움츠려든 새댁의 모습을 보니까 창고방 청년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총각,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순희 씨의 목소리에 청년이 쓱 돌아보는데 청년의 얼굴이 사람 몰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휙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총각,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아침마다 뭐 급하게 나가더니 저기 일이 요즘 많아서 그래? 걱정스레 묻는 순희 씨에게 창고방 청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자꾸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밤에 새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층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1층 부부 남편이 얘기한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고방 청년이 소음 문제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아이고. 아저씨. 한마다 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어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을 돌려보내도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순희 씨는 겨우겨우 중재를 해서 청년을 돌려보냈고요. 그러니까 또 잠잠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랫집이 아니라 순희 씨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총각. 아줌마.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그러고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 말로는 얼마 전부터 계속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며칠 전 얘기하던 그 새소리와 터벅터벅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까지. 그날은 피곤에 쪄들어 겨우 잠에 빠져든 날이었는데요.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팍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앞에 보이는 건 무복을 입은 여자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 양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마치 굿이라도 하는데 청년의 가슴 위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손에 들린 칼날이 서로 부딪히면서 쨍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매일 밤 지독하게 청년을 괴롭혔던 그 쇳소리였던 거예요. 머리 끝까지 밀려드는 공포에 청년은 몸부림을 쳤지만 무슨 일인지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과 눈이 마주친 여자가 순간 확 다가와서 죽일 듯이 째려보는데 검붉은 피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곤 그 여자가 섬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무당의 절규를 끝으로 몸이 움직여지자마자 미친 듯이 순희 씨 집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순희 씨의 심장은 쿵 떨어졌습니다. 뭘 아나 보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사실 그 방이 한참 동안 공실로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네. 때는 3년 전 처음으로 세입자를 드리기로 했던 때였죠. 그때 1층에 있는 창고방도 저렴하게 같이 내놨는데 그 방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가장 빨리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하고 봤더니 많아봐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게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라 아가씨 혼자 살기엔 좀 그럴 텐데.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근데 막상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이거 먼저 드릴게요. 네? 아유, 고마워요. 게다가 월세도 그 자리에서 석 달치를 한꺼번에 턱 내놓더라고요. 그럼 가볼게요. 이삿날 봐요. 네. 잘 가요. 그리고 이삿날이 돼서 아가씨랑 인사나 나눌 겸 해서 마당에 나와봤습니다. 짐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 실린 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왜요? 색색의 연등, 그리고 오색 빛깔을 내뿜는 부채, 그리고 화려한 그림들. 그래서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빨갛게 글씨가 쓰여있는 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백화보살. 백화보살.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창고방 점집이 나름 조금씩 유명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순희 씨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고방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어머! 이거 왜? 순희 씨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가씨는 생을 마감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 뒤에 그 청년이 창고 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순희 씨는 정말 이상했어요. 무당 아가씨의 죽음은 동네 사람들도 사실 쉬쉬했기 때문에 창고방 청년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색이 되어서 젊은 무당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는 청년을 보니까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순희 씨는 소름 끼치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순희 씨는 자연스럽게 창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뒤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쓱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그 죽은 여자 무당이 쓱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순희 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부들을 부릅니다. 꿈속에서 무당이 미친 듯이 긁어댔던 그 창고박의 벽. 그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찜찜했구나. 그렇게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모님 여기 좀 와보십시오. 공사를 하던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까 공사를 하던 인부들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글쎄 그 벽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엔 전에 살던 무당의 그 신당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찢기고 부서진 상태로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 아가씨가 사망하던 당시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때 고용했던 인테리어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벽에 쑤셔 박아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마감을 했던 거예요. 순희 씨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아가씨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토록 고통에 몸부림쳤던 그 이유를 말이죠.